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190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도거동문학 교수이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단장, 그리고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인 임홍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노벨 평화상 수상자 10번째 인물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인데 우선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분에 대한 글을 쓰게 되셨는지요? 예, 그 주트너가 노벨 평화상 받은 게 1905년입니다. 그때 여성들의 그 지위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에서 처음 여성이 참정권, 즉 투표권을 얻은 게 몇 년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노르웨이가 1913년에 네. 처음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거의 10여 년 전에 투표권도 없는 여성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이채롭죠. 네. 그래서 정말 한번 소개를 해볼 만한 그 평화운동의 여성 선구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도고동문학과 또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제 그쪽을 좀 전공하신 거죠? 원래 전공은 저는 괴테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통일평화연구원에 한 10년째 관여를 하고 있어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이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이름부터 좀 생소하신 청취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한 인물인데 뭐 그 밖에도 그 다양한 역할들을 했잖아요.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1890년대 초반부터 그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을 결성하고 그 활동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91년에 그 국제평화국이라고 그 인터내셔널 피스 뷰로라는 아마 가장 오래된 국제평화운동 단체, 지금도 제네바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 설립과 동시에 그 부의장직을 맡았고 또 이준열사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1차 평화회의가 1899년이고 2차 회의가 1907년. 네. 그 1, 2차 회의에 유일한 그 여성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1890년대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여성으로서 이 국제 평화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195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이 노벨 평화상이 또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당시 오스트리아의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예. 유럽이 대체로 그랬지만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그 보수의 그 거의 진원지, 이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오스트리아가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조의 중심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 독일, 오스트리아 동구권 전체를 통일해야 된다는 그 대국주의, 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또 국내적으로는 그 반유대주의가 발원했던 게 히틀러 이전에 오스트리아입니다. 빈. 그래서 1895년에 그 반유대주의자로 그 굉장히 악명이, 그 당시엔 악명이 아니었죠. 정치인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칼 리거라는 정치인이 빈 시장에 당선이 돼서 1910년까지 거의 15년 동안을 장기 집권을 하고 히틀러도 바로 그런 분위기의 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바로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트너가 죽고 나서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트너의 생애는 어쩌면
이렇게 좀 전쟁을 이렇게 앞서서 좀 준비하는 뭐 그러한 그 움직임이 정치권에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투너의 생애는 어땠는가,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이 평화운동에 나서게 됐을까, 주투너의 생애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주투너는 지금 체코 프라하에서 그 장군 집안, 귀족이죠. 옛날 장군이라고 하면은 귀족 집안 출신이고 그 집안이 멀리 30년 전쟁, 1618년에서 48년까지 주터너가 태어난 게 1843년이니까 250년 전부터 그 역사에 이름이 나오는 장군 집안이었고 주터너의 아버지 사형제도 다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여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근데 주터너가 성장하던 무렵에는 가세가 기울어서 그 20대 후반 무렵부터 비인에 와가지고 주터너라는 이름이 남편 집안의 이름인데 그 주터너 집안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네 딸을 그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하다가 그 집안의 아들인 그 7살 아래의 그 주터너 예. 남작을 좋아하게 됩니다. 서로. 그래서 그 3, 4년 정도 가정교사를 하다가 둘이 서로 이제 좋아하니까 그 집안에서 주터너를 내보내요. 이제 그래서 파리에 잠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보름 정도 노벨의 비서로 있으면서 노벨을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네. 나중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결국 그 주터너 남작 7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비인에서는 그 배기질 못하고 1877년부터 약 7, 8년 동안 크림반도에 지금 조지아 공화국 있죠. 네. 그 구소련 당시에는 그루지아라고 했던 거기에 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고 그 생활 나중에 크림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황 보고 같은 거를 리포터로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로 보내면서 그 기자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연상연하 뭐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러웠나요? 그 당시. 그것보다는 이제 주터너는 몰락한 집안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손이고 반면에 그 주터너 남작 집안은 비인에서 상당히 유복한 상류층 귀족 집안이어서 남성 쪽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해서 두 사람이 비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지 초대도 없이.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조지아 공화국으로 도피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좀 삶의 가치관이 잘 맞았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주투너가 이 소설 무기를 내려놓자라는 소설을 쓴 것이 평화운동의 어쩌면 그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주투너는 이제 아버지도 장군이시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이렇게 장군 집안인데 무기를 내려놓자 이런 소설은 왜 어떻게 쓰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반기를 드는 그런 제목이자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이 나온 시점이 1889년입니다. 역사로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딱 100주년이 되고 주터너가 46세 되던 해에 이 소설을 발표하는데 그 대략의 줄거리는 그런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위 귀족 집안의 여성이 첫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1859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전쟁에 출정을 했다가 전사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한참 있다가 재혼을 해서 두 번째 남편을 얻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은 1870년 독불전쟁 시기죠. 그때 파리에 가 있다가 스파이, 그 독일의 스파이다라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체포돼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남편을 다 잃고 나서 말하자면 이 전쟁이라는 거는 도저히 그 있을 수 없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내려놓자라는 그 반전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하는
처음에는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그 자기 가족사의 비극을 통해서 그 반전의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주턴의 생시에 12개의 국어로 번역이 됐고 네. 독일어권에서만 2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유명한 일화는 그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 전후에도 여러 번 집권을 했던 정당이죠. 사회민주당 그 당수인 칼 리프크네이트가 이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사회민주당 당보 몇십만 명이 읽는 신문이죠. 예. 거기에 일반 노동자들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제 주트너라는 이름도 많이 알려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당시 뭐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에 많은 분들이 이 소설 내용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트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조금 이렇게 상상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 베스트셀러 뭐 독일어권에서 2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고 또 노벨 또 톨스토 이런 분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소설로 유명해지면서 노벨하고도 그 아주 긴밀하게 서신왕래도 하고 그 국제 평화운동 그 단체 회의가 열릴 때면 노벨을 초대해서 그 나중에 후원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톨스토이하고는 편지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소설 덕분에 평화운동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평화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보면 이 주트너의 생애에서 특이한 거는 이 소설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기록을 보면은 특별히 무슨 평화운동에 뭘 맡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자로 시작을 해서 뭔가 한 여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그 의식의 각성을 그린 소설로 유명해지고 그 작가로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유명해져 가지고 평화운동가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여성으로부터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지도자로 그 변화해 가는 모습이 특이하고 그것도 나이가 그때가 40대 말이니까 늦깎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젊어서부터 맹렬하게 뭘 했던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무기를 내려놓자라는 소설의 저자로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좀 대우를 받고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평화회의도 참석하고 국제 사법재판소 설치에도 역할을 하고 또 당시에 반유대주의가 극심할 때 이 반유대주의 퇴치 협회 창설에도 역할을 한 거죠. 예, 오스트리아에서 특히 반유대주의가 심했기 때문에 그 알프레드 프리드라고 유대인이면서 1911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주트너의 평화운동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그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트하고 같이 주로 반유대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제 평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하는 세력의 어떤 위험은 없었나요? 특별히 그런 기록을 제가 확인하진 못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뭐 칼 리프크네이트라든가 로자 룩셈부르크 여성운동의 그런 사회민주당 계열의 현실 정치운동과 결합돼 있던 그 지도자들은 1차 대전 끝나고 다 피살이 되죠. 이를테면은. 네. 근데 주트너의 생애나 평화운동에서 특이한 거는 그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현실의 특정한 정치적 노선하고는 그 결합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그 대의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주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그런 위협 같은 거는 없었지 않았던가 짐작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사실 이러한 정신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걸 넘어선 평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주트너는 오스트리아 여성운동에
또 개척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여성 운동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요? 그 여성 운동에서 주터너가 특이한 거는 별도로 여성 운동 단체를 뭐 결성하거나 이제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 1891년 오스트리아 평화협회를 창립하면서 그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운동을,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가능하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평화운동과 여성운동을 똑같이 병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스트와 좀 다른 측면은 여성을 무조건 약자라거나 피해자라거나 희생자로만 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네. 어떤 선한 특권을 가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들과 똑같은 편견, 네. 그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적국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런 편견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게 특이하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대립 갈등 이런 측면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고, 여성운동으로서 국제대회에 참여했던 거는 1904년 베를린 그 국제여성대회라는 큰 그 대회가 열렸을 때에 참여를 해서 이때 참여한 여성 대표들이 지금도 있는 그 베를린 필하모니 네. 그 앞에서 마지막 그 정리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여성 대표로 가두 연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원불교도 1900년대 초에 이제 발생한 종교지만 당시에 대종사님의 가르침 남녀 권리 동일 네. 뭐 여자를 뭐 특별히 당시에 뭐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네.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뭐 페미니즘이랄까요? 당시에 어떤 아주 바른 그 남녀 평등에 대한 사상을 주터너가 또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정말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터너의 생애를 돌아봤는데 참 특별한 인연들이 눈에 띄어요. 노벨, 톨스토이. 이분들과의 인연이 또 서로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예. 그 노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터너 집안의 가정교사로 있다가 33살 무렵에 파리에 그 집안에서 주터너 집안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약 보름 정도 노벨의 개인 비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벨은 노르웨이 이제 돌아가고 주터너도 이제 비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890년대부터 노벨을 국제평화운동의 후원자로 끌어들이는 데에 주터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노벨이 1896년에 사망하는데 그 죽기 3년 전에 거의 유언장 비슷하게 노벨상을 제정할 때 평화상도 반드시 제정을 하라라는 그 주터너가 예. 평소에 요청했던 그 뜻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서로 애독자였고 작가로서 서로에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 반전 운동하고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톨스토이는 어떻게 보면 아주 레디칼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주터너한테 당신이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정부를 그렇게 움직이려 하면 너무 힘들고 금방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다 병역 거부 운동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예 근본적으로. 예. 예, 세게 나간 거죠. 그랬더니 네. 주터너가 아니 그 병역 거부하면은 처벌받는데 감옥 가고 보통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정법 위반으로 지금 뭐 대부분 병역 의무가 있는 국가는 다 그렇죠. 그때는 훨씬 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건 무리고 이 전쟁의 원인인 갈등, 분쟁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반전에 참여하는 방식도 각자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톨스토이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편지. 네. 그리고 마지막 1910년 톨스토이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 정말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 그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주터너가 이제 편지로 추도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톨스토이와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방법,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인 거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조율하고 협력해 가면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주투너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주투너의 시대에는 정말 그 평화운동이라는 게 아주 드문 선구자들의 그 계몽운동 같은 성격을 띄었다면은 지금은 보통 사람들, 시민들 개개인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갈등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국방부에서도 철책 제거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도 결국은 무기를 내려놓는 작업의 일환일 테고 그런 것들을 각 개인의 그 삶 속에서 맞는 자기 각자에 맞는 조건으로 어떻게 평화를 하나씩 심어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본받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평화를 같이 생각하는 데에는 현실 정치에서 입장의 차이나 뭐 노선의 차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말 초월해서 공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주투너가 했던 무기를 내려놓자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신이 가진 돈, 권력 또 말로도 남을 억누르고 상처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기를 내려놓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것부터가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대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단 부단장이시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임홍배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베르타 폰 주투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